네, 제가 저한테 이제 주어진 그 발표 주제가 한국학 관련 고전 DB의 종류와 특성이라는 주제였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원래 이제 취지는 이 고전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의 내용들을 좀 분석해서 그 특성을 살펴보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서비스가 전개돼야 되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근데 워낙 이 한국학 관련 고전 DB의 내용이라는 것이 방대한 것이고 저 개인이 그걸 다 소화하기에는 좀 문제가 있어서 제가 이제 각 대표적인 기관들의 서비스 내용들을 좀 분석을 하고, 거기에서 지금 고전 서비스라는 틀에서 봤을 때에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될 문제점들이 무엇인가를 분석을 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제시해 봤습니다. 예. 어, 네, 말씀드린 순서는 이렇게 5가지 정도 항목으로 이어지겠습니다. 먼저 이제 데이터베이스와 정보 이용 환경의 변화로 이제 뭐 일종의 문제 제기인데요. 뭐 앞에서 백한기 이 센터장님께서 발표를 잘 해주셨습니다만 고전의 디지털화는 어쨌든 이제 95년도에 국역 조선왕조실록 CD롬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책 사업을 거치면서 거의 대부분의 한국학 관련 자료를 갖고 있거나 아니면 취급하는 기관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습니다. 사실 이제 고전이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 이제 참여하신 대부분의 분들이 역사 자료라는 틀 안에서 생각을 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뭐 많은 뭐 물론 이제 문학과 철학과 뭐 이런 다양한 자료들이 섞여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역사적인 어떤 자료로 취급하는 경향들을 좀 볼 수가 있어서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한국학 기관들이라는 게 대체로 이제 한국 역사정보 통합 시스템에 관여돼 있는 그런 기관들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한국학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들이 발전이 되면서 사실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정보기술에 대한 소양들을 갖추게 되었고요. 지금 현재는 이제 인문정보학이라든지 디지털 인문학 뭐 이런 학문들도 발전을 하게 된 기반이 되었습니다. 예. 아울러서 이제 문화 콘텐츠 산업 분야도 이제 기여를 하게 되었고, 대중들의 어떤 디지털화된 고전에 대한 접근성을 제고하는 효과도 가져다 주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베이스의 전개 과정은 사실은 이제 초기 단계와 발전 단계, 확산 단계, 촉진 단계 뭐 이렇게 한 4가지 단계로 구분이 될 것 같습니다. 초기 단계에는 뭐 디지털화 자체가 목적이었고 발전 단계에서는 자료를 이제 구조화시키면서 데이터베이스를 고도화시키는 작업들을 했었고요. 확산 단계에서는 이제 대중화를 지향하는 그런 각종 콘텐츠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은 사실은 이제 촉진 단계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고전과 관련된 다양한 부가 정보들이 이제 서비스가 추진이 되고 있고, 아울러서 요 촉진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디지털 기술의 어떤 발전과 맞물려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데이터베이스 현황들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우리 사회의 어떤 고전 읽기, 책을 읽는다라는 경향 자체, 정보를 이용하는 어떤 행태, 이런 것들이 지금은 과거와는 달리 하나의 책 단위의 어떤 그런 정보 이용보다는 자기가 즉각적으로 필요한 정보들을 발췌해서 활용하는 그런 트렌드로 바뀌고 있죠. 이른바 이제 디지털 독서라는 그런 경향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 이제 참여하신 분들도 대부분 한국학에 관계가 있거나 전공을 하셨거나 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 외에 고전과 거리감이 있는 그런 일반인들, 특히 후속 세대, MZ세대라고 얘기하는 후속 세대들은 한문과는 거의 단절된 세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세대들이 고전이라는 틀에서 보면 여러 세대를 이어가야 되는데
그들 후속 세대에게 어떻게 서비스를 해줄 것인가 하는 것들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물론 이런 독서 어떤 행태의 변화라든지 그런 그 후속 세대에 대한 서비스 방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뭐 즉각적으로 시행하기는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이지만 우리 시대의 어떤 의무 뭐 이런 것들도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 정보의 어떤 그 DB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정보의 어떤 탐색과 분류 방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리고 독서 경향이 지금 되게 파편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학 관련 고전 DB의 종류를 이제 대표적인 기관들 몇 군데를 이제 좀 점검을 해 봤습니다. 뭐 실제로 지금 역통 기준에서 16개 기관, 그다음에 DB는 한 25개 정도가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있죠. 예. 고전의 여기서 서비스되고 있는 자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쉽게 뭐 어떤 종류가 있다라고 판단하기가 되게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5개 기관 정도를 한번 점검을 해봤습니다. 예. 서울대 규장각 한국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비스 메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고전 정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은 원문 검색 서비스에 해당되는 것이 아마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고도서, 고문서, 고지도, 편년사, 의궤, 근대 정보 기록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고도서 밑에는 다시 자료청서, 읍지료, 방목료, 과학문헌, 왕실자료, 상소료, 집부 선본청서, 동궁일기, 귀중본자료, 등록료, 병서료, 굉장히 뭐 많은 그런 카테고리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문서는 이제 발급 주체별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고지도는 지역별 내지는 유형별로 서비스가 되어 있습니다. 편년사는 뭐 왕조실록이라든지 일성록 뭐 이런 자료들이 여기서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의궤는 이제 유형별로 내지는 왕대별로, 소장처별로 이렇게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근대 정보 기록류는 이제 형식 또는 내용별로 지금 이제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규장각에서 사실 이제 그 대중화된 컨텐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역사문화 컨텐츠 서비스라는 메뉴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온라인 도록, 교육용 자료, 규장각 이야기, 멀티미디어 이야기 이렇게 4개의 범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고, 온라인 도록에는 국보 보물 세계 기록유산, 그다음에 그림을 펼치다 세계의 지식을 품다, 교육용 자료에는 학교 교육용, 규장각 한국사 교실, 명품 자료 해설, 조선시대 일상, 이렇게 좀 이렇게 용도나 이런 것이 이렇게 딱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은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규장각 이야기는 뭐 규장각에서 작성한 칼럼이라든지 의궤 이야기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에는 규장각 속의 동영상들이 주로 서비스가 되고 있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한국사 데이터베이스가 대표적인 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여기는 이제 분류 기준이 딱 시대별로 돼 있습니다. 역사를 다루는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간적인 구분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이 들고요. 통사, 고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우리가 한국사 시간에 배울 수 있는 그런 일반적인 시대 분류로 이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속해 있는 자료들이 사실은 시대별로 기본 사료, 뭐 사료집, 연구 논문집, 연구서, 그다음에 뭐 연표, 뭐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성격들의 자료들이 한 시대에 뭉쳐서 같이 서비스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용적으로도 특정 주제별로 묶이거나 통합해서 편찬된 자료들이 혼재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료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제 메뉴가 쫙 펼쳐져 있긴 해서 뭐 이렇게 들어갈 수는 있습니다만, 일반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도 우리 역사넷이라는 그런 그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뭐 교과서 소속 우리 역사라든지 교양 우리 역사라든지 영상 이미지 속 우리 역사 나침반 뭐 이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는 이제 역대 교과서라든지 한국사 개설과 관련된 내용, 한국문화사, 연대기나 역사지리 같은 대중들의 어떤 관심을 끌만한 거나 아니면 역사 교육에 필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한국 디지털 아카이브가 이제 가장 대표적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여기 이제 고도서, 고문서, 사진회화, 음성자료, 사전 공부자료 이렇게 5가지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이 고도서는 경사자집, 사부 분류 체계, 전통적인 고문원 분류 체계죠. 이대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고문서는 이제 고문서 분류 체계가 한 460가지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회화 같은 경우에는 의궤도설이 들어가 있고, 음성자료에는 구비문학대계나 방언자료, 한국민요대전처럼 이제 체록한 자료들, 사전 공부자료는 일종의 이제 참고 자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용어 용례라든지 지명 연대기, 생활야사, 척동료, 민간요법. 내용이 굉장히 이제 주제별로 다양하게 펼쳐져 있습니다. 한국중앙연구원은 이 한국학 디지털 아카이브 말고도 역대인물 종합정보 시스템이라든지 한국학진흥사업 성과 포털이라든지 한국학 자료 포털이라든지 향토문화 전자대전, 한국학 전자도서관, 민족문화 대백과 사전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국 고전 번역은 아까 이제 그 발표를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이제 그 내용 구성을 보면 고전 번역서, 조선왕조실록, 신역 조선왕조실록, 승정원 얘기 일성록, 고전 원문, 한국 문집총관, 한국 고전총관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왕조실록이나 승정원 얘기 일성록 같은 경우야 뭐 책 제목 그대로가 이제 분류가 항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만 고전 번역서, 고전 원문, 문집총관, 고전총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대중들은 어떻게 접근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모호한 측면들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판목색이라든지 행력정보, 인물관계망, 각주정보, 시소러스, 이치자 정보, 해제, 서지정보 뭐 이런 정보들이 있고 부가 서비스로 이제 자동 번역 서비스라든지 경서성도, 전자책 같은 것을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진흥원 같은 경우 유견하시고요. 고도서와 고문서 일기류, 멀티미디어, 이전시관, 체험관광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고도서는 이제 시대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고문서는 고문서 분류 체계를 좀 간소화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기관들의 서비스 내용들을 봤을 때 고전 관련 서비스라고 한다면 대부분 고도서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고문서의 경우에는 고전의 범죄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상당히 좀 미지수입니다. 물론 뭐 형태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낱장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고도서의 어떤 그 고전의 범주에 들어가기에는 좀 어려운 내용들이 많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고전 서비스 제공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서지사항, 해제, 본문 정보들이 있고요. 본문 정보에는 텍스트만 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미지만 서비스를 한다든지 텍스트와 이미지를 동시에 서비스한다든지 하는 형태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그 서비스 프로세스도 똑같죠. 이제 뭐 목차에서 어떤 특정 책을 선택을 하면 책의 목차가 펼쳐지고 목차를 누르면 책에 대한 서지사항이 나오고 해제 정보가 링크가 되어 있거나 본문들을 접근할 수 있는 목차 정보들이 나오고 목차를 누르면 본문을 볼 수 있고 거기에 이제 각주나 용어 사전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이게 완전히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은 기관에서 서비스되는 내용들도 서로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도서 서비스 같은 경우에 서비스 명칭이 굉장히 상이합니다. 내용들을 보면 이제 실록같이 공적 역사 기록들이 있고 문집처럼 종합적인 기록이면서 개인 기록인 경우, 그다음에 일상적인 기록인 일기와 같은 개인 기록들이 있고, 그다음에 전기류, 전집류, 사전류 같이 편찬 기록들이 있고요. 의궤 지도, 지리지모 같은 통치 자료집들이 있고, 그다음에 각 분야별로 전문 분야 서적들이 있습니다. 이게 실제로는 이제 카테고리 분류가 상당히 이제 그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이런 그 DB 접근 방식들은 사실은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검색을 위한 도구죠. 그래서 검색이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검색은 이제 원하는 정보를 바로 찾아가는 방법이고, 탐색은 이제 분류 체계에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하는 방식인데요.
한국학 관련 고전 DB들은 검색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탐색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어떤 분류책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규장각 같은 경우에도 고도서 분류를 보면 아까 예를 들었지만 자료 유형이라든지 내용, 발행 주체, 소장처 중요도 뭐 이런 것들이 기준들이 굉장히 혼재되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문가 시각에서는 뭐 당연히 알 수 있겠지만 일반인들에게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용어들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고지도도 뭐 지역별로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고지도의 형태는 고지도 전문가가 아니면 사실 알기는 어려운 거죠. 뭐 편년사는 뭐 그대로 서비스를 해도 무방할 것 같은데 의계 같은 경우에는 의뢰 분류가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근대 정보 기록류도 마찬가지로 여러 기준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예. 이러한 내용들을 봤을 때 관찰 기록들이 되게 이제 상당히 많은데 개인 문집도 있고 전문 분야 서적들도 있습니다. 분류 노출이 전혀 안 돼 있기 때문에 찾아가기 어렵다라는 단점들이 있습니다. 부평 같은 경우에도 도서명과 하위분류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한국 사료 총서 이제 그 통사에 있는 한국 사료 총서 같은 경우에는 들어가 보면 이제 하위는 개인 저술류들이 목록으로 쭉 나오게 돼 있죠. 근데 그 안에 어떤 내용들이 들었는지는 아무도 들어가 보기 전에는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네. 사료나 사료집, 문집, 연표 등이 혼재되어 있어서 내용적으로 특징적인 기준점이 부재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자료들을 볼 때 검색용 자료들이 있고 탐독용 자료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자료들, 그다음에 참고만 하는 자료들, 뭐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자료들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국학중앙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고도서를 사부분류 체계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반인들이 이해가 곤란하고요. 하위 분류가 또 텍스트와 이미지 형태별로 돼 있어요. 네, 자료 형태별로. 이런 것들은 사실 분류명으로 되게 부적당하다라고 판단이 들고, 이미지로 들어가면 형태별, 제목별 분류가 다시 나오고, 텍스트 들어가면 장르별, 제목별 의계 자료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로 이제 이 다른 접근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이런 것들은 좀 헷갈리게 만들 수 있다. 고전 종합 DB 같은 경우에도 어떤 고전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는 들어가 보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주체의 입장에서 규정이 됐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 뭐 DB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 상당수 탐독용 자료들도 여기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들은 그 검색을 주로 하는 접근 방식보다는 이게 탐색을 통해서 이제 단계적 접근이 가능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한국 고전총론 같은 경우에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하나만 들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 목차를 눌러봐도 해당 자료 없음이 이렇게 쭉 나오고 있는데 그걸 굳이 이렇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이런 서비스는 사실은 이 고전을 접하는 그 방식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접하게 되는 그 계기가 일반적으로는 유명한 인물들이 저술을 했거나 교양 필독서로 접근을 하게 되는데 한국학 관련 고전들은 그렇지 않은 것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것들을 어떻게 인지시킬 것인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보 이용 행태가 많이 바뀌고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맥락화시켜서 검색 결과를 맥락화시켜서 제공해 줄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봤고요. 여기에는 이제 지식의 발전 단계, 예컨대 자료에서 정보로, 정보에서 지식으로, 지식에서 지혜로 가는 어떤 발전 구조를 삼을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고전 번역원에서 행력 정보 같은 경우, 인물 관계망 같은 경우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대중적 접근점으로 좀 이용해서 활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디지털 큐레이션이라는 방식을 하나의 제시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체계를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고도서에 대한 인식들이 사실은 굉장히 안 좋죠. 예. 뭐 어렵기만 하다. 예. 읽어도 모르겠다.
이게 제가 뭐 이제 젊은 친구들의 대부분의 반응들입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뭘 찾으라고 들어가면 기관마다 이제 서비스 내용이 좀 다르고 분류 체계가 다르니까 좀 헷갈린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류 체계를 뭐 시대별, 발행 주체별, 주제별, 개인 특성별로 좀 기관 간의 협의를 거쳐서 공통적인 분모들을 찾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분류를 제공할 때에 사실은 검색, 탐독, 참고형이라는 정보 제공의 유형별로 좀 구분해서 접근 경로를 제시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들을 해봤습니다. 사실 고전에 대한 장벽은 굉장히 많이 있죠. 예, 특히 이제 후속 세대 같은 경우에, 고전을 읽어야 될 후속 세대 같은 경우에는 언어적, 문화적 장벽을 갖고 있고, 그것이 이제 우리 시대의 그런 장벽들을 깨트려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10년 전이긴 하지만 고전 번역원에서 수요 조사를 했을 때에 뭐 부족하다, 그다음에 난해하다, 뭐 기초 지식이 없다, 어떤 고전이 있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들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대중들의 고전에 대한 인식이겠죠. 예. 최근에 MZ세대는 더욱더 괴리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는 이제 고전 분류 방식을 좀 이렇게 바꿀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 검색 결과의 제공 방식을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세 번째는 읽어야 되는 고전을 읽히기 위해서 흥미 요소를 촉발시킬 수 있는 정보들을 가공하고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첫 번째 발표와 토론에서 나왔듯이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그런 다양한 정보 서비스들이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들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